네, 오늘도 시면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는 0.7% 하락을 했습니다. 2,764, 그래도 2,760선은 지켜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오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1.31% 하락을 하면서 850선이 오늘 무너진 모습, 840선에서 그래도 버텨낸 모습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최근 시장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매니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수팀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주말간의 흐름을 보면서도 월요일부터 이거 쉽진 않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백인엽 매니저님, 오늘 시장 생각보다 그래도 버텼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못 버텼다고 못 버틴 봐야 될 것 거예요?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조선 관련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었고 그동안 시장 주도주였던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반도체에서는 다 빠졌었고요. 그 외에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화장품 대장주 실리콘2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빠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화장품이 무너지면 전력 인프라가 받쳐주고 전력 인프라가 무너지면 반도체 HBM이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선주 외에는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 이제 방산주라든지 일부 금융주들, 저 PBR 관련해서 금융주들이 조금 버텼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종목이 넘어가는 경우가 맞아요.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코스닥 위주로 매매하는 개인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지만 의외로 이제 뭐 여태까지 봤을 때는 항상 조정이 매수 기회였기 그렇죠. 때문에 주도 테마에서 순환매는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길라잡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특이점을 통해서 아마 시장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이유는 오늘의 시장 이야기가 즉 반도체 업황의 이야기가 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특이점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시작합니다.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 TSMC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면서요. 이렇게 패널 레벨 패키징 분야에 대한 이야기, 뭐 GAA 이야기도 함께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라는 오늘 기사들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시장을 본다면 엔비디아의 하락세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은 했지만 힘도 없었고 무엇보다 SK 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오늘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걸 지금 어떤 시그널로 우린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네. 자, 주말간에 있었던 그렇고 엔비디아의 급락세가 나왔던 이유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종목은 어떤 배경에서 올랐다고 봐야 하고 하락한 종목은 뭐 계속해서 좀 앞으로 좀 전망이 안 좋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오늘은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바람이 왔다 갔다 부는 변덕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건 최적의 기회다. 엔비디아는 다시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누가 H.O.T인지 보셔야 된다. H.O.T? 지금 누가 핫한지 보셔야 된다. 예. 결국에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AI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저는 이제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향은 정해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엔비디아도 살짝 이제 눌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살짝 눌림이 나온 부분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또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빨리 좀 달려줬기 때문에 주가가 눌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게 그냥 바람의 변덕이다. 그냥 말 그대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덕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지금 뭐 AI를 사용하는 인구가 뭐 30, 40, 50까지잖아요.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세대가 AI를 더 계속해서 사용이 될 거예요. 이제 문화가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 AI들은 결국에는 또다시 주도주로 돌아온다.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미지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 오늘 이제 이슈가 한번 나왔어요. TSMC가 이제 그 3나노 반도체 칩의 이제 가격을 5%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국내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저는 이제 포인트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 일단은 삼성은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최첨단 3나노 반도체, 특히나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코어스 패키징의 시장 점유율이 TSMC가 90%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이나 뭐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 뭐 가온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실 때는 삼성이 수주를 따냈다. 이 뉴스를 딱 보시면 그때부터는 진짜 완전 바닥권을 다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회를 좀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TSMC가 지금 캐파가 모자릅니다. 지금 캐파가 이미 2025년까지 다 엔비디아, 뭐 AMD 이쪽으로 할당이 돼서 당장에는 수주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향으로 수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결국에는 이 반도체라든가 지금 시장을 자꾸 짓누르고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이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실질임금 추이를 보시면요. 미국도 임금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건 저는 바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깐 바람이 부는 이 변덕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뚝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혀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땐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항상 그랬다. 위기는 기회였다. 우리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같이 좀 힘을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코송이님께서도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이 국장, 매니저님 분들도 힘드실 듯해요. 파이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백인점 매니저님 오늘 많이 좀 힘드셨나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뭐 힘든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조정은 언제나 기회였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아까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네. 힘들어도 오늘 많은 분들한테 저 파이팅을 불어 넣어 주셨을 것 같아요. 네, 파이팅을 저는 지금 시장이야말로 이건 최적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진짜로 AI가 향후 2035년 정도 되면 AR을 쓰는 인구가 35년. 네, 2030년, 35년 그 정도가 되면 지금 AR을 쓰는 게 거의 뭐 30, 40, 50까지 이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구가 대부분이 이제 노동하는 인구란 말이에요. 굉장히 핵심 인물들인데 그분들이 그냥 저는 AI가 이게 완전 문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AI 눌림은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바람 같은 거는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큰 미래를 좀 더 바라보자. 그쵸. 하지만 아픕니다. 시장이 좀 움직인 걸 보면요. 칼바람이네요, 약간. 네? 잔바람이 아니라 살짝 칼바람이긴 하네요. 살짝 한여름에 완전 칼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뭐야 좀 싶었는데 네. 자 그럼 또 한번 채팅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람TV님 이야기와 함께 조범수 매니저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람TV님이 올려주신 내용은요. 자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빠진 거냐. 이게 빠질 일인가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조범수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럼 거꾸로 최근에 올라간 거는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갔습니까? 아. 이게 얘기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네. 그러냐면은 시장의 중심축이 없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반도체도 중심축은 없는데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엔비디아 이번 조정권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대만향에 정전이 있었다. 그걸로 우려감으로 매도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옵션 구조향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밀렸고요. 엔비디아 밸류체인들이 함께 밀렸다라는 형태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옵션 자료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최근에 이제 젠슨항 CEO가 또 이제 주식을 또 매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매각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 이전에 공시가 되어 있던 건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분위기에 대한 문제 정도는 될 수 있다. 젠슨항 CEO가 주식을 팔았다. 라는 좀 분위기적인 문제는 될 수 예.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콜플레이션 옵션 비율입니다.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흐름인데 콜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140불까지 가면은 청산이 터지는 자리가 있었어요. 콜 월이 140불에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139불까지 고가치고 옵션이 청산 쭉 나오면서 매도가 나온 거예요. 사실 지금은 큰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대만에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GB200 공급 부족하다. 부족해서 뭐 ASE, KYC, 대만의 패키징과 테스트 업체 쪽으로 계속해서 물량 수주권이 계속 넘어가고 있다. 포화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별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적인 플레이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었어요. 그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이 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적으로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상관관계적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이 나쁜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만들어준 게 이제 슬슬 좀 기회가 올려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삼성전자 특히나 삼성전자 연계 HBM 관련주들이 오늘 보시면은 잘 올랐습니다. 네. 종목들 보시면은 아마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게 YC, YC 그리고 네오셈. 저는 일단 이 두 개의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뽑긴 하는데 YC 오늘장 시장 안 좋은데도 4.5%가량 올랐고요. 네오셈 보시면은 네오셈도 최근 이틀 동안 이게 제가 이 상한가 종목으로 추천하고 빠져가지고 참 속이 아팠는데 네, 오늘 하루 만에 10% 가까이 고가 10% 가까이 좋은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뉴스로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저가에서 반등 시도 나왔고 삼성전자 향 특히나 HBM 쪽이랑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예.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공급할 시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 선행적인 매수세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거는 자료 같이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자료 보고 넘어가실 텐데 HBM 로드맵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HBM3입니다. HBM3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2026년도, 25년도까지 공급권이 이미 수주가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HBM3 네, 8단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12단까지 8단이 지금 특히나 많아요. 네. H100, B100 방금 전에 제가 대만양 뉴스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GB200까지도 상당히 지금 HBM3 8단에 대한 물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 필요한 물량을 어디서 채울 거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건 엔비디아가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형태만 유지하면서 쇼티지를 유발시키면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제품 안정성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받아들일 거냐.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3분기, 4분기에 B100과 GB200에 대한 제조가 들어가는 만큼 삼성전자 HBM의 납품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 심리를 많이 높여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도 앞서가지고 채팅창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대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야, 안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요. 제가 딱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진짜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소부장도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전체적인 업황이 좋아진다고 이야기가 나온 지가 2024년도 초부터 이미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기대한 거 대비해서 아직 확인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삼성전자 매일같이 푸시 말씀드리면서도 하는 얘기는 그래서 언제 얘기가 나올 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한마디면 돼요. 젠슨왕 CEO, 엔비디아, 삼성전자 HBM 공급 승낙. 테스트 오케이. 받겠습니다. 네, 그것만 오피셜. 나오면 되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HBM 통해서 더 영업이익 개선 나오면서 뭐 할까요? 그럼 그 돈으로 또 투자 이어가겠죠. 지금 당장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있는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 전략 쪽에만 주목을 하다 보니까 낙수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입니다, 사실.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데 못 가고 있는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당장 HBM 현황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D램과 낸드 시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키옥시아로 이미 감산 중단이라는 좋은 시나리오를 봤다시피 앞으로 하반기 가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을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반기를 노려보시자.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나오기까지 R&D 투자까지 확대하는 모습까지 확인하는 구간이 아마 우리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다음 주가 되면은 당장의 하반기가 시작이 되고 사실 시장이 요새 좀 같은 섹터, 같은 색깔로 좀 유지되는 경향이 너무 길어서 상반기, 하반기를 굳이 구분짓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좀 삼성전자가 조은수 매니저는 HBM 판도를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조은수 매니저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급락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일을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하락에 반대급부로 오히려 버텨주고 올라가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면? 반대급부적인 요인으로 따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 좀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 삼성전자는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 시작한다면은 엔비디아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지사한 사실인데, 다만 삼성전자가 납품 공급을 시작한다면 SK하이닉스는 빠질 겁니다. 독점 공급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공급한다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썼던 거는 공급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그래서 때문에 마이크론이 일반적으로 주도권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요. 마이크론이 뭐 엄청나게 막 과도한 뭐 추가적인 투자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신경 안 쓰는 이유는 과거에 그 마이크론이 이게 뻥을 좀 이렇게 부풀리는 그렇군요. 발언을 좀 많이 했었던 것도 있고, 아직 시장 점유율 캐파나 아니면은 이 현금 자산 보유 쪽에서 봤었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이기는 어려운 3등이기 네. 때문에 저는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이 지위 구조에서 영향을 미친다까지 생각은 하진 않고, 다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두고 보신다면은 삼성전자가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향후 하반기에 HBM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HBM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엔비디아가 비싼 이유가 뭐예요? 쇼티지고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쇼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공급을 시작을 한다면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EPS 서프라이즈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좀 같이 줄어들 수도 있다. 상당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HBM 공급 소식이 나오면은 시장이 호재를 부를 이슈만 일단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HBM 관련돼서 한 네.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HBM 관련된 종목들 아직 영상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HBM과 AI의 장점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AI가 지금 제약 바이오에 들어가서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영상도 지금 제작하는데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AI가 들어가면 성장률이 한 20%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AI가 쓰이고 HBM이 쓰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HBM이 경제 복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20%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2배가 되는 게 3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AI가 바이오에 들어가고 영상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매출이 과연 크게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AI는 아직도 대세고 지금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사실 뭐 AI와 관련해서 매출액과 펀더멘탈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은 없지 않나요? 근데 김명주 매니저님?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금리 영향이 좀 지금은 큰 것 그냥 같아요. 많이 올라갔고, 이 고점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고점이냐 아니면 진짜 고점 오브 고점이냐, 여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이 자금 여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AI 관련돼서 의지가 있는 분들, 정말 나는 이거를 좀 믿고 좀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확실한 거는 기회를 간과하면은 지나간다.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분께 오늘 좀 공통적으로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갈피를 잡기 어려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OX로 구분이 되면은 이거는 그렇고 저건 하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몇 개 OX 질문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방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이어서 해볼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85,500원, 86,600원에 아마 종가가 나왔을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부터 했던 질문인데, 지금 엔비디아의 HBM 공급 이슈를 떼놓고 봐도 지금의 밸류는 적정 밸류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 8만전자는 적정한 밸류다 아니다.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백인현 매니저님 X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8만전자는 그러면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제 더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X를 들었고요. 오히려 너무 싸다 지금. 네, 지금 뭐 예. AI 빼고라도 지금 너무 저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가동률만 정상화된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 전자는 무조건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프리미엄으로 밸류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이제 PPT 자료 잠깐만 보여주시게 되면, 예. 첫 번째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10만 전자 필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었는데, 지금 HBM3
이 8단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초에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2단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초에 이제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 기반의 GPU인 B100 같은 경우에는 HBM3E가 8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HBM3E를 8단을 3분기 초에 콜 테스트 통과하지 못한다라면 아마 삼성전자는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콜 테스트 같은 경우 4분기나 뭐 아니면 연말 쪽으로 미뤄진다라면 거의 그 엔비디아 쪽의 B100 쪽에서는 거의 밸류체인에서 약간 소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3분기에 콜 테스트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통과한다라면 아까 전에 이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밸류를 맞춰가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올라갈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뭐 D램이나 낸드 단에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3분기부터 좋아질 거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는 말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적당한 밸류를 받거나 아니면은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 결국 8만 원 선은 잘 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좀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반도체를 신규 매수한 분들보다는 기존 보유자 입장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이 안 좋은 흐름을 좀 보면은 반도체 잠깐 단기적으로는 좀 빼고 물건을 다 털고 시장에 나와서 나중에 하락해서 좀 들어가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지금 단기 매도 O다 X다 한 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은 무조건 일단 들고 가야 되는 게 김병진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고요. 가운데 중간선을 타준 게 조범수 매니저거든요. 종목 바이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론 어떤 종목 향을 가르지 말자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근데 지금 오늘 장 중에 보시면은 결국에 완전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삼성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 밀리니까 같이 밀릴 거냐, 그렇죠.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갈 거냐. 나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진짜 좋은 업황 HBM 향으로 좋은 종목들 많이 나타났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낸드 시황 업황 좋아진대요. 근데 낸드랑 디램 좋대요. 근데 안 올라오는 게 있어요. 기판들. 대덕전자 왜 못 올라옵니까? 못 올라오잖아요. 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복잡한 구간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 섹터를 묶어가지고 지금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들 같이 밀릴 거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세요. 저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말 개별적인 흐름으로 봐야 하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시기보다는 그래도 현금을 조금 더 많이 들고 계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네, 저는 굳이 지금 하겠다면은 삼성전자 향으로만 이걸 사실 로또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나올 줄 알고 그걸 사요? 사실 로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복권 같은 건데 확률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국내 시장 증시 같은 경우에 예상치 못한 흐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과연 진짜 우리가 모릅니다. 갑자기 내일 돼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공급 소식 땅땅 이렇게 찍히면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있는 쪽으로 차라리 삼성전자 향의 HBM 종목들은 이미 저가권에서 아직도 변동성은 치고 있지만 그래도 조정과 상승을 같이 오늘 중에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다는 거는 삼성전자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 특히나 엔비디아 향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비디아의 조정이 마무리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엔비디아 옵션 구조 다 준비해 놨고요. 콜옵션이 140불에서 터졌다. 역대급 가장 강한 수치였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옵션 비율이 일자 기준으로 더 많이 좀 쌓여 있습니다. 더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준비해 놨으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제 조범수 매니저의 의견을 듣는다면 뭔가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지금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저는 삼성전자 HBM 쪽은 오케이. 삼성전자 HBM. 근데 이게 진짜 머리가 아픈 게 제가 대덕전자 예시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왜 D램 낸드 시장 다 좋다는데 왜 못 가요? 심택만 올라가고 대덕이는 못 가네? 네. 거의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답답하니까 더덕전자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참 네이밍 센스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이밍 센스가 더 좋으신 분이 지금 채팅창을 또 올려주셨거든요. 하람TV님께서 김범수 매니저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보는 것 같다 라고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범수 매니저님이죠? 예.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네이밍 김범수 잘하시지 씨는 않습니까? 예. 일단 뭐 모르겠다 싶으면 김치 붙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범수가 더 네임드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명진 매니저는 아까 이제 팔면 안 된다의 의견을 줬잖아요. 네. 더 디테일하게 좀 물어볼게요. 네. 빠진 종목 추가 매수 괜찮다고 봐요? 그것까지도? 근데 솔직히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의 수급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7월 정도가 되면 외국인도 이제 하반기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은 좀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은 좀 필요한데 모든 종목을 다 매수하고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이 지금 맞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까지 종목을 좀 압축하는 것들은 좀 종목을 압축하는 필요하다라고 게 본다고 필요하다. 하면은 뭐 HBM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HBM 전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공정 쪽을 저는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어쨌든 뭐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HBM이 들어가면 거의 뭐 AI가 들어가면 거의 마법이잖아요. 네. 성장률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를 늦추면 늦출수록 좀 손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소식이 오히려 나오지 않았더라도 지금 좀 공략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네. 또 굳이 투자를 본다면 코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코스닥 쪽에서도 한번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나 조금 이럴 때는 종목을 압축해서 이쪽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바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인영 매니저님, 반도체를 본다면 지금 어떤 종목과 반도체 내의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좋을지 종목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항상 소재 쪽 좋게 보고 있으니까 소재. 오늘은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동진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 쪽에서는 국내 탑 기업이고요. 지난 2022년 하반기에는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삼성전자에 이제 소량씩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었는데 일단 공급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품질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 수율을 본격적으로 잡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EUV 포토레지스트가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은 반도체 업황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동진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뭐 동진세미캠 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얘기인데, 물론 이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한정적인데, 지금 식품주랑 그리고 뭐 화장품이랑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 수급이 조금 더 반도체보다 강하게 들어오면서 예. 주가가 팡팡 튀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게 돼버리면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동진세미캠이 안 좋아서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업황 가동률이 생각보다 조금 딜레이 되기 때문에 3분기부터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올해 이제 반도체 업황 가동률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하면서 비중을 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주력 테마 쪽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 들어봤고요. 조범수 매니저. 네, 어디를 보는 게 저는 뭐 좋을까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삼성전자, HBM 연관주로 엮여 있는 네오셈 그리고 네오셈. YC 두 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셈 뭐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삼성전자, HBM 네, 테스터기 공급 관련해가지고 이미 소식 있는 기업이니까요. 삼성전자 뉴스 나오면은 가장 강하게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셈과 YC 쪽 이야기 해줬고요. 김병진 매니저님은요? 저는 이번 달 포트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어디죠? 네, 제우스라는 종목을 이게 세정의 신이다. 이렇게 좀 제우스가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죠, 요새.
요즘 잘 안 올라가는데 전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HBM 관련돼서 오늘 이제 TSMC와 SK하이닉스가 HBM4 관련돼서 다이 관련돼서 MOU를 또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HBM이 지금 8단에서 12단, 16단까지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12단까지 간다고 하면 11단에서 HBM이 멈춘다. 불량이 난다고 하면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HBM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진 세전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고 이미 고객사, 국내 메이저 2개사라고 하면은 전 딱 2가지 회사밖에 생각 안 나요. 네. 삼성과 하이닉스. 예. 2개사로부터 25대 이상 구매 확정이 좀 된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빠졌을 때 제우스 같은 종목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든볼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 때문에 이거 마지막으로 OX 한 번만 짤막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볼님. 자, 오늘 같은 장에 급등한 종목을 봐야죠. 뭐 다양한 테마가 있겠지만 저는 반도체 내에서만 한정을 좀 짓고 싶습니다. 오늘 뭐 조금수 매니저 아까 이야기했던 YC, 네오셈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올라갔던 게 테크인 정도도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빠졌는데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종목을 가지고 가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OX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들어주시죠, OX.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이때 이 전략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백희정 매니저님, 네. 왜 그럴까요? 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제 사실 뭐 특별한 개별 종목의 지속성은 조금 없는 편입니다. 대신 이제 기존의 반도체가 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테크윈 같은 종목이라든지 기존의 반도체 대장주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장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정이 없는 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굳이 반도체 섹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전력 인프라나 화장품 섹터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식품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제 공통된 사항이니까 기존에 수익이 좀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수급 이탈이 있지 않는 한 그대로 대장주 위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자, 오늘도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해운 운임지수가 올라가면서 이 또한 조선주의 큰 지지대, 버팀목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이 올라가니까 조선을 좀 더 많이 더 발주시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이제 조선주 주가에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중국에 빼앗겼던 컨테이너선 쪽에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이 기대감 또한 생겨나면서 조선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또 조선주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현재 시장에서 좀 미래가 불투명한 섹터들이 하나 둘씩 생각날 때마다 이럴 땐 실적으로 답한다 해서 조선주에 대해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일단 지금 해운 운임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해운 운임지수가 올라가면 조선주, 조선 섹터에 어떤 쪽으로 좀 좋은 영향이 있나요? 뭐 일단 지금 중동발 이슈 때문에 이제 항로를 좀 굉장히 우회해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운 운임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해운 운임 지수만 오른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조선주 발주량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이슈가 해소되게 되면 발주량이 오히려 늘렸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해운 운임 지수가 올라서 이제 발주량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해운 운임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물동량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개념으로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발주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PPT 준비한 첫 번째 페이지 잠깐만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여기 2번 보시게 되면 주말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글로벌 3위 해운사인 프랑스 쪽에서 4.7조 원 규모의 이제 수주 잭팟 기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체결한 것은 이제 18조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 의향서 체결입니다.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대신 보통 이걸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 달 이내에 다시 본계약이 체결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향후 한 달 동안은 조선주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라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컨테이너선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40에서 한 50%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LNG 선박이 조금 더 약간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국이 조금 잠식했던 쪽인데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발주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 쪽보다는 한국 쪽으로도 이제 밸류 체인을 약간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시초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컨테이너선 발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까지 수주받았던 물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데, 컨테이너 수주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할 때 오히려 조금 지수 방어 차원에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두 번째 페이지도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네.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500포인트에 육박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한 5,000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현재 3,500포인트까지 갔는데 주가 수준은 그때 한참 못 미치거든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신조선가 지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도 23,000TU랑 13,000TU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조선주가 지금 적당한 투자처가 없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주만큼 안정적인 투자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기님이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게 기존에 있던 그 뭐 수주량과 비교했었을 때도 충분히 딱 적당한 수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수준 발주량이 나옵니까? 지금 뭐 일단 프랑스 쪽에 HD 한국조선해양이 프랑스 네. 쪽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주 규모가 4.7조 원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면 굉장히 상당하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프랑스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도 컨테이너선 발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추가적으로 발주가 이어진다라면 네. 약간 지난번에는 카타르발 2차 프로젝트 이후에 새롭게 또 이제 컨테이너선 쪽에서 수주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좀 조선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 중에서 컨테이너선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가장 매력적인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네요. 뭐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받는 뭐 HMM 같은 종목 같은 해운.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조선사들 대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자재 업체 쪽에서는 하나 엔진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차트 쭉 찍어 보시면 세진중공업, 하나 엔진, STX 엔진 같은 종목들이 가장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맞아요. 특히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예전에 HDS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일단 전반적인 선박 발주량이 늘어나게 되면 뭐 엔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STX 엔진이나 하나 엔진,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 엔진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쫙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이면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오기 때문에 조선주, 이럴 때 좀 불투명할 때 조선주만큼 좋은 섹터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수 매니저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위험해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최근에 차트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혹시 2분기 실적 내가 좋아질 것 같아서 조선주를 살 것 같은데 뒤통수를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나올 쯤 되니까 불안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조선이나 방산주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 적기는 역시나 사람들이 안 볼 때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개중에 오늘 이제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 이게 저는 제일 아쉬워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보시면 못 가는데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러시아에서 일방적으로 17척 해지 통보 나왔습니다. 네. 이게 금액이 4조 가까이 되는 걸로 4조 8천억 규모입니다. 4조 8천억. 그러면은 여기가 삼성중공업이 매출액이 한 분기에 2조 원대 찍거든요. 2개 분기네요.
엄청 크죠. 엄청 큰데 근데 왜 주가는 영향이 없네요? 사실 시간에도 이 그렇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안 빠지는 부분은 뭐 선반영이 되었나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일단은 크게 수주권 관련돼서 이거는 사실 선박 수주선 계약인 내에서 이게 착수금이 받고 진행되고 이렇게 이미 진행권이 이렇게 밀고 들어갔던 게 아니라 향후에 진행될 건들에 대해서 취소권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이제 타격은 없을 겁니다. 아 예. 다만 우리가 예상 실적 내에서 찍히는 거에서 좀 깎이는 거는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만 좀 아쉬운 모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주들 못 간 거 아니면 뭐 HMM, 뭐 삼성중공업 이런 개별적인 뉴스 있었었고 HMM도 내부 분열적인 이야기 그렇게 쉽게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자, 조선주들 올라갔다 하시면 차라리 그럼 개별적 단기성 트레이딩 하실 분들께서는 그러면은 해운주 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앞서가지고 중동 리스크도 이야기를 했지만 해운주 이거 차트 제가 전반적인 해운 관련된 이 지수를 다 모아서 가져왔거든요. 이 해운 지수를 보시면은 이미 지난해 12월에서 1월 사이 때 최초의 중동 이야기 나왔었을 때 상승률 한번 강하게 나왔었죠. 네. 여기 이미 다 뚫고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해운주들 그 간에 완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찌 보시면은 이 해운업과 관련된 섹터들이 올라갈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계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재성 재료를 이렇게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아직 못 간 종목들 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한해운, 뭐 흥하해운, 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1대1 만약에 우리가 주가가 이런 BDI 운행 지수랑 1대1로 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못해도 여기 이때 1월 달에 올라갔었던 거 여기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런 1대1로 돼가는 흐름이 나와 주려면은 그만큼의 악재가 세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 전면전 들어간에 만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때문에라도 촉각을 받는 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전면전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홍해나 해운 쪽에서 변동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 외에서 STX 그린로지스를 필두로 해운주들이 선행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조선주들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해운주 쪽으로 단기성 트레이딩 쪽으로 차라리 찾아가시는 게 낫다. 네. 다만 해운주는 그러면은 주가지수 좀 올라가고 이제 회복하는 분위기 보이면은 빠집니다. 네. 악재주 쪽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운주 일단 내일장 중에 단기성 쪽으로 바라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른 옵션으로 우리가 해운주까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라면은 이번 2분기 앞두고 조선주들의 실적 및 주가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너무 기대가 큰 상태라고 보세요? 아니면 기대에 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 거의 뭐 75%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조선주와 해운 관련된 종목들은 또 네. 좋았거든요. 시간에서도 좋았고요. 앞서서 뭐 반도체가 H.O.T였다면 오늘 시장의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올라가네요, 연대가. 예. 네. 점점 더 올라갈 네. 겁니다. 예. 조선업이 저는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6월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화면을 제가 이미지를 보면서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업이 이제 좋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결국에 이제 조선업은 신조선 가격을 좀 이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은 신조선가와 이제 중고선가를 봐야 되고요.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운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운임도 높고요. 조선 가격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고선 가격도 높습니다. 지금 뭐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 뭐 전반적으로 다 좋고요. 중고선가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업 관련돼서 6월에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삼성중공업의 사태는 사실 이제 돌발적인 예. 러시아의 즈베즈다의 이제 급작스러운 취소인 것 같아요. 급작스러운 취소로 이제 LNG선 한 10척 뭐 이 탱크선 뭐 한 7척 정도가 취소됐다라고 하는데 관련돼서는 뭐 싱가포르에 뭐 제소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업황은 좋아질 거다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0척 정도를 그렇게 좀 비어서 못 받을 수 있다. 취소가 됐다. 10척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선주 안에서 종목도 한번 같이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자재로 갈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엔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 쪽에서는 하나엔진이랑 STX 엔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이랑 중국 쪽에도 이제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하나엔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는 해운으로 가나요? 해운 쪽은 일단 내일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린다고 해도 내일장에 일단 보고 뭐 할 트레이딩 수 하셔야 되고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네, 일단 저는 뭐 하나오션이나 HT 현대미포조선 좋게 보는데 오늘 이따가 저기 우리 종목 추천해서 기자재주 하나 가져왔으니까요. 기자재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기자재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김영준 매니저님. 저 같은 경우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이랑 하나엔진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대형주선사로 가네요. 네, 뉴스가 일단 나왔잖아요. HD 한국조선해양이 프랑스 선사와 35억 그쵸? 달러 규모, 4조 규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LNG와 이중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된 이제 선박을 또 계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엔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까지 오늘 압축을 해보면서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밸류업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은행주 쪽의 수급이 잘 들어왔어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4대 금융주주에 1.2조 원 매수가 들어왔는데 물론 뭐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고요.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고 중간 배당, 상반기 배당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오늘 좀 매수세 그리고 수급이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좀 불투명한 상태이다 보니 이쪽에 지금 단기적으로 관심 가져보는 것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조은수 매니저님 지금 이쪽 전략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상당히 괜찮죠. 예. 원래 찬바람 불 때는 뭐라고 합니까? 찬바람 불 때는 배당주. 찬바람이 안 붑니다 요새. 더워요. 증시에는 불어요. 예. 증시에는 불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지수가 올라가도 이게 정말 4월, 5월, 6월 연속적인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하락 종목 개수가 많은지가 참 이 복잡하게 한 최근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이걸 저는 일단 찬바람이라고 좀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계좌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 향내에서 테마성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배당주들 특히나 은행주들이 가장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랑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금융주들 4종목 정도 뽑아 와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네. 총 4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금융, 하나, 그리고 신한, KB가 있는데 이 보시면은 지분율 먼저 보실게요. 보시면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있는데 이번에 법 개정 때문에 국민연금이 은행주를 총 10%까지 담지 못합니다. 10%.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국민연금도 배당 투자 들어오겠죠. 국민연금 배당 투자 들어올 거고 저 PBR 낮은 거에다가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 하나 보시면 돼요.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 7%고요. 국민연금이 지분율이 최저주주도 아니고요. 2대 주주입니다. 지분 확장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들에 대해서 만약에 나도 배당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금융주들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적금을 드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배당 한번 타고 말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수준인데 사실 배당락 나오면은 항상 이 배당 기산 퍼센테이지만큼 조정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금 일단 단기적인 배당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시기에는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요? 그만큼 당연하죠. 네. 만약에 우리가 배당 기산일 전까지 매수에 들어와서 올라왔는데 그 배당 락이 딱 걸리고 다 빠진다. 그러면은 뭐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제 얘기는 배당락 전에 빠르게 들어갔다가 배당락 그 28일 전에 나오는 거죠. 지금 타이밍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홍콩 ELS 건에 관련된 리스크도 이미 해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은행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얼마만큼 고금리 기간이 길어질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도 추가적으로 있을 겁니다. 일단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 1회 정도를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준국가인 미국이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동일하게 고금리가 오래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도 방산이나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피신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어렵고 나는 변칙성이 높아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배당 한번 노려보시고 금융주들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채팅창에 올린비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OLINBE 은행주는 너무 따분해 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짧게 본다면은 이거 좀 재밌게 갈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냥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장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백인현 매니저님도 이 섹터는 당분간은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재미를 떠나서 일단 따분하다고 하시니까. 네,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시장에서 적당한 투자처가 없다 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조금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뭐 조선주랑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저PBR 금융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PBR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이번에 중간 배당을 노리는 매매 전략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네. 9월 달에 이제 밸류업 지수 개발에서 지수 발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9월 달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저PBR 지수 연계 ETF가 또 출시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12월 달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깝게는 이제 배당 관련해서 중간 배당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시장 방어주로서는 탄탄하게 이제 위상을 갖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식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치고 나간다라면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만약에 이들 섹터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시장 분위기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안 좋을 경우에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재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포인트는 뭐 중간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9월달 지수 발표 그리고 12월달 ETF 출시 이때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받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 관련해서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김명준 매니저님 메리츠 금융지주가 배당도 좋고 꽤나 주주환원 정책에 매력적이라서 이럴 때 항상 이슈가 되긴 하는데 오늘 뭐 차트를 보이고 최근 차트를 좀 보니까 고점에서 좀 내려온 모습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를 보실 때는 네. 지금 이 상승하는 배경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고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홍콩 H지수가 지금 올라와서 배당 여력이 확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ELS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ELS 같은 경우에 주가 지수에 연동된 거예요. 뭐 S&P 500 지수나 뭐 홍콩 H지수를 이렇게 뭐 꾸러미로 넣는다고 치면 이게 뭐 어느 선을 터치하지 않으면은 이자를 얼만큼 드릴게요. 이런 이제 상품이 또 EL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금리 기조 구간에서 이제 금리가 없다 보니까 그때 많이들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콩 H 지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락인 구간이 된 거예요. 원금 손수익 구간이 된 건데 지금 H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금융사들이 보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상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를 배당 여력을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금융지주들이 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지주 종목들 보실 때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예. 종목들도 좋고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분기 배당률이 1%대 내외라는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사실 저는 이제 코스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 기대 수익률 15% 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나는 투자금이 너무 커서 안정적인 거 한다라는 분들은 뭐 금융주도 나쁘지 않은데 코스닥에 있는 기술주들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뭐 기대 수익률을 좀 따져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압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매니저님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사실 뭐 금융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안정성이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뭐 사실 뭐 KB금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KB금융을 저는 탑픽으로 뽑아보도록 하고 분기 배당을 안 하는 금융주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KB금융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들어봤고요. 조범수 매니저님. 네, 저는 뭐 아까 다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상승 매수 여력이 가장 크게 열려 있는
우리금융지주. 우리. 우리금융지주가 아마 이번 장에서 좋은 탑픽이 될 것 같고요. 기관 측에서도 외국인 측에서도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오늘 시간 외에서도 좋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이제 신한지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 나오네요. 네,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뭐 신한지주도 좋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금융주 투자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향후에 금리 인하했을 때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비이자 이익 부분이 한 24% 정도 됩니다. 전체 영업 수익에서 24% 정도 되기 때문에 금융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닐까라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는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실적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신한지주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지난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신한지주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무난하게 투자해도 되지 않는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B 나왔고 신한 나왔고 우리 나왔어요.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금융지주는 아까 그림에도 좀 있었는데 조은수 매니저님, 하나금융지주는 딱히 매력이 없어요, 좀? 갑자기요? 네, 빠져서 우리 4대 금융지주 하는데 지금 3개 나왔어요. 하나 안 나와서. 근데 뭐 물론 서운할까 봐. 하나금융지주도 배당 수익률이 5% 가까이 되거든요. 아, 예.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은 4대 은행 중에 2순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국민연금 지분율 말씀드리면서 국민연금 매수세 말씀드렸는데 매수율 퍼센테이지가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분율 확률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강하게 주가 흐름까지 올릴 종목은 우리금융지주밖에 없다. 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금융지주만 말씀드린 거고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배당만 딱 받고 배당만큼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특이점 모두 잘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 시장에 꼭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종목 바이 종목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6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